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경제 전망을 내다보는 요소들 중에는 외환 환율과 금시세, 물가 상승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즘은 부동산 시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론토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동향에 대해서 또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지점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이 자리에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네. 집값이 지난 몇 년 동안 급등했고 특히 1년 동안 이 GTA에서 급등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밴쿠버, 토론토 지역에서. 근데 이제 지난 7월 초에 네. 6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그 데이터를 갖고 한번 최근 좀 변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현재의 시장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거를 왜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 예견을 해보는데 네. 물론 그게 참 네, 어렵지만 맞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집을 사시거나 파시려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갖고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요. 네.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래를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려면 과거를 알고 또 현재 그 시세를 또 현황을 알아야 된다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최근 좀 급변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 7월 초에 네. 2월 말 기준의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항상 이제 비교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작년도 같은 월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6월 말이 2016년 6월 말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 그러니까 트랜잭션 그 사고 네네. 파는 거래량이 38% 정도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죠. 올해 1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네. 거래했던 것보다 37.3%가 정확하게 GTA입니다. 토론토는 네네. 아니라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고 또 5월 대비는 뭐 21%, 뭐 4월 대비 뭐 12% 그런데 가격 면에서 보면은 작년 6월 달, 2016년 6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6%, 6.3%는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3월 달에 전에 한 몇 달 지난 3월 달에 대비했을 때는 2016년 3월 달 1년 동안에 가격이 3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0% 이상 올라간 가격에서 6%밖에 안 오른 거 되니까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가격은 뭐 가격 대비했었을 때는 상승을 한 건 맞지만 그 짧은 기간 대비 상승률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면요. 네네. 원래 집이 정상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과 살려는 집, 물론 집을 키워가시는 분이 있고 줄여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 네네. 경우마다 다른데 그렇지 않고 렌트를 하시다가 집을 사시는 분 말고 네.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집을 팔고 판 걸 확실히 안 다음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그게 네, 이제 맞습니다. 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지난 수년 동안 그랬고 왜냐?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집을 미리 판 다음에 가고 싶은 집을 못 살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간 경우에 더 올라간 가격뿐만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살 경우에는 결국은 최악의 경우 어디 렌트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그 항상 사고 파느냐 파고 사느냐에 대해서는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그 향방이나 그 옮기려는 그 각 분의 케이스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특히 몇 년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은 무조건 가려는 집을 먼저 사놔야만 사고. 그리고 팔다. 네. 왜냐하면 내가 파는 집은 진짜 쉽게 팔 자신이 있거든요. 주변에 네. 보면 뭐 집을 이렇게 포세일 사에 붙이면 하루 만에 팔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네. 하니까 멀티 오퍼가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렵다. 사고 보자. 더 올라가기 전에 또 사는 게 좋다.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 몇 달 사이에 가격이 확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정부에서 그 non-resident speculation 네, tax라는 걸 4월 발표를 22일 했죠.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21일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런 거에 더불어서 물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너무 이제 네네. 비싸다가.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집을 샀습니다. 네. 샀는데
내 집을 팔려고 했는데 한 달 반 사이에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원하는 집 가격에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많은 분들이 덩달아서 지금이라도 집을 내놔야겠다.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내놔야겠다는 그런 분들이 생기고 또 아까 그렇게 집을 사놓고 팔려는데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팔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왜냐하면 집을 사놨기 때문에 그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격을 처음에 내리고요. 원했던 3월, 4월 달에 최고치에 가격했던 가격보다 수준을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만큼 공급이 많아진 거네요. 뭐 수요가 같다라고 해도 리스팅 양이 많아졌죠. 리스팅 양이 뭐 한 50% 이상 올랐죠. 원래 수요 공급이잖아요, 모든 게. 집이 시장에 많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거고,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근데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졌으니까 집값이 당연히 안 좋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집을 이제는 골라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 과거 지난 뭐 몇 년 동안 그랬고, 지난 1년은 더 심했던 경우가 대부분의 거의 10집 중에 9집은 쉽게 얘기해서 집을 정상적인 가격에 내놔서 조금 깔고 뭐 소위 이제 밀당 밀고 당겨서 그렇게 가격을 흥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으려는 가격보다 훨씬 시세보다 낮게 내놔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놓은 다음에 오파를 안 받고 정해진 날을 받아서 소위 복수 오파의 방식을 써서 대부분은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도 엉뚱한 높은 가격에 팔게 되고 결국은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 감정사가 나와도 그 가격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정상적인 과거와 같이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높게 불러서 적당히 깎아주고 적당히 깎아서 사는 그게 사실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정부에서 이제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네요. 어찌 보면. 정부는 사실 밴쿠버에서는 이런 비슷한 정책이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는 그걸 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도 이미 그 여러 방송 미디어에서 집값이 너무 진짜 미친 집값, 크레이지 마켓이라는 정도로 올랐었습니다. 1년 동안의 집값이 30 몇 프로가 오른다는 거는 다른 어떤 경제 지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나 인상률이나 임금 인상률이나 그런 거하고는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우려가 커졌죠. 더더군다나 개인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라는 개인 부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소득은 100원인데 갚아야 될 돈은 17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내 소득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집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팔아서 현금화된 돈은 아니지만 내가 70만 불 주고 산 집이 100만, 120만이 됐을 때는 50만, 30만을 번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집을 잡히고 돈을 꺼내서 휴가도 가고 자동차도 바꾸고 집 수리도 하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집 수리 관련된 업계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캐나다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거는 15%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30%가 넘게 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경제를 끄는 크다라는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과하게 제한을 해서 소위 확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다른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온 정책이 지난 4월 22일 날 발표,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그 NRST, Non-Resident Special Tax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15%,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한테 15% 텍스를 내라. 플러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임대비를 2.5% 1년에 상한선을 딱 이제는 둬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어떤 실질적인 정책으로 해서 집값이 즉각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제 정부가 그냥 집값 올라가는 걸 관망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유 수요 공급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놔두기에는 너무 정부가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애널리스트, 그 지난 4월 20일이었죠. 네.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 결국엔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그 주변에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밴쿠버에서 이미 발표한 거를 어떤 모델로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조금 개선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밴쿠버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같은 15%였는데 그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는 15만 불을 더 내라는 거죠. 일시불로 살 때, 클로징 할 때 기준에서.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발표했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 후부터 클로징 하는 걸 기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약은 2주 전에 했어요. 이런 네네. 정책이 발표될지를 예견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 많이 한국 분들이 사시는 분양 콘도, 프리컨스트럭션 콘도는 4년 전에 계약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클로징 할 것 같다가 15%의 텍스를 맞게 된 내야 거거든요.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도 많았고 소송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여기서는 4월 20일 날 발표했는데 22일부터 계약을 맺는 겁니다. 클로징이 아니고 클로징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등기는 2달이고 됐든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발표했는데 4월 20일 날 그다음에 가서 콘도 빌더한테 가서 프리컨스트럭션을 사시면 적용이 되는 거죠. 하루 전에 알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피했죠. 밴쿠버 같이. 네. 뿐만 아니라 다른 16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콘도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 임대 아파트 있죠. 1991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에만 그 주정부에서 임대비 상승 그 제한폭이 있었고 정해진 대로 매년 발표하죠. 네. 그 이후에 지어진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콘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새 거니까 거기에는 제한폭이 없었는데 2.5%의 제한폭을 콘도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임대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캡을 씌워둔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매년 그 이상은? 2.5%죠. 네, 이상 물론 이제 못하게. 그는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네. 큰 아파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5%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수리를 한다든지 굉장히 큰 공사를 해서 어떤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그레이드를 네. 높일 때는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네. 네. 근본적으로 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그 뭐 2년 안에 그 풀타임 학교를 다닌다든지 칼리지 아니면 뭐 풀타임 일을 1년 안에 1년 동안 하면은 또 15%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시 사람들이 돌려주는 방법이요? 겨냥하는 건 무조건 외국인이라서 세금을 내리는 게 아니고 네. 단지 여기서 캐나다에서 경제 활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금만 갖다가 집을 사서 집에 올라가는데 집값의 차등액만 노리고 그럼으로써 캐나다인들은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포린 텍스가 아니고 non residence speculation tax죠. 그러니까 네. 투기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머리를 써서 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15%의 텍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곧바로 나온 게 외국인들이 실제로 산 거는 옛날부터 얘기했던 5%가 안 된다. 4.7%라는 게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4.7%는 큰 비중이 아닌데 이 텍스가 왜 그렇게 크다는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집값이 위축되는 그렇죠. 건가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방관은 하지 않겠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뭐 30몇 프로 올라간 건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는 결국에는 거를 이제 집값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 개입하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네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지 주정부에서만 발표한 거고요. 네. 이제 시정부, 그러니까 시티에서 이미 네. 이제 그 시행을 이제 곧 할 거로 보이는 그 베이컨 홈이죠. 그 네. 집을 한 15,000, 2만 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전기세를 모니터해서 전기세가 안 나가는 집은 빈 집으로 간주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걸 시행을 하기로는 집을 빈 집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프로퍼티 텍스를 더 많이 낸다든지. 냈구나. 근데 네. 이제 정부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페더럴과 뭐 연방 정부에서 이제 세금 쪽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구는 많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그걸 예. 언제 시행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느냐, 그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값이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또 이자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죠. 모기지 올라가면은 부담이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로 돌아간 사람이 많죠. 집을 네. 급하지 않으면은 살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세력이 많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집을 내놨다가 내가 2달 전 가격을 못 받을 바에는 안 팔겠다 하고 다시 도로 걷어들일 걷어들이는 거. 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저희 같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참 힘드시겠어요. 힘듭니다. 예, 거래가 네. 안 되고 팔려는 사람은 옛날 가격 생각하고 살려는 분들은 지금 많이 꺾였는데 내가 더 싸게 사야지 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의 동향을 살펴봤고요. 또 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지금 집을 팔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모든 특히 이 경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 그룹 A, B하고 물어보면 서로 딴소리들을 해요. 상반되죠. 예, 두 네. 사람들 얘기하면 다 그럴듯한 이론을 갖고 얘기하고 네. 지나간 거에 대한 분석은 너무나 멋있게 잘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나와 부동산인데 있으니까. 그렇죠. 네. 분석은 진짜 참 잘하죠. 이론적으로. 아펠에 대한 거는 특히 더더군다나 부동산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제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의 향방이나 모기지 이자율, 실직률, 고용률,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향 뭐 이런 것만 수요 공급만 갖고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또 정부가 생각지도 못하게 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견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2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네. 지금 이미 집값이 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값 빠진 게 좀 더 갈 것이다. 최소한은 몇 달은 더 갈 것이고 그렇지만 올 가을부터는 그동안에 살려던 사람들이 다시 뛰어들 것이다. 이자율이 네. 더 올라가기 전에 아직도 좀 낮은 이자율의 모기지를 5년 장기로 묶고 사는 것이 어차피 아무도 못 맞출 시장이면은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고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뛰어들 것이라는 그 네네.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다시 안정세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뭐 올라갈 거라 이런 얘기는 별로 없지만 네. 안정세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예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점점 더 가중돼서 더 지속될 것이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빠질 것이며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금이라도 팔았던 게 가격이 더 빠질 상황으로 갈까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한번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 과거에 보면은 한번 과거에 2008년도 금융사태 때 한 6개월 네. 동안 집값이 빠졌다가 다시 곧바로 반등을 했어요. 그때 한 15%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때가 아니고 이렇게 확실하게 경기가 꺾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네. 떨어질 때는 이 침체기가 최소한 3년 내지는 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과거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하고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양쪽의 말을 좀 들어보시고 본인인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캐나다는 역시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네. 예. 뭐 어디 세계적으로 그렇죠. 좋은 여러 나라로 발표를 하면 손꼽히죠. 제일 오고 싶어 하는 나라죠. 다른 네. 나라에서. 그리고 이 GTA, 토론토, 또 근방, 잉글리죠. 밴쿠버는 다른 지역에서 또 이주도 오고 네. 매년 유입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들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도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는 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집값의 등락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이미 캐나다 사람들이 주택을 내가 거주지가 아닌 투기나 투기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한 얘기가 공급이 모자란다. 수요가 너무 많다. 그거는 집을 내가 거주하려는 수요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 단지 투기할 대상으로서 그 숫자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콘도 분양을 사시는 이유가 갑자기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유입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자기가 여유 있던 자금을 갖고 네. 투기할 대상의 콘도 수량이 부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상으로 돼서 부동산이 이제 정상적으로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게 또 정상이 되는 거지만 네. 이제 이게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과연 본인은 어떤 판단을 하실 건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때마침 내가 진짜 계속 관망을 해서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때 팔아도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들이 아주 유익한 정보가 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때문에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따뜻한 기운에 그리워했던 추운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서 따사로운 햇살과 자연의 푸르름, 더 시원한 휴가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